설 연휴를 마친 2월 3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지상파 TV 토론이 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장병을 격려하고 해병대 독립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 등을 담은 디지털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을 통해 수도권 지지층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 문제와 정치 쇄신, 안보 공약 등 설 민심을 가를 주요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일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의한 2월 3일 사자 토론 일정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는데요. 곧바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오늘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여야 4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은 설 연휴를 마친 다음 날 2월 3일 저녁 8시에 지상파에서 진행됩니다.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제안한 설 연휴 기간인 31일과 2월 3일 두 날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실무회담을 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는데 실무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31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사자 토론이 성사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3일 4당 대선 후보들의 지상파 TV 토론에 앞서 설 명절 기간인 31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펼쳐집니다. 장소와 형식 등 토론 일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이 앞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TV가 아닌 온라인 중계가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에 여전히 반대입니다.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도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 보장 같은 법원의 지적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다자 토론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를 넘는 성적표를 받아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사자 TV 토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해 현행 6회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에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병대를 찾아 안보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해병대의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서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병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병대를 포함한 준 4군 체제로 전환하고 제대 군인을 위한 해병대 회관 설립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6회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 4군 체제 개편과 관련해 중장 계급인 해병대 사령관을 각군 참모총장급인 대장 계급으로 격상하느냐는 질문에 세부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세부안은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MZ세대 표심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예비군 훈련 기간 1년 단축,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등의 공약을 소개하며 군 복무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아주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중지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공동선언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5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월 5회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신년 인사를 담은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경매를 진행한 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도약을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에 AI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과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도 공약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임기 3년 이내에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이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그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AI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5조 원 규모였던 공공정보기술 IT 구매 사업은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선 ICT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 일어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금, 기술 R&D 지원과 인재 육성으로 성장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설 인사를 하는 등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대선 판세의 분기점이 될 이번 설 연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설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칩니다. 명절 기간 이재명 후보는 TK로,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정치개혁을 화두로 설 밥상머리 주제 선점에도 나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정치권의 귀성길 인사는 사라졌고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정치권의 대대적인 유세 현장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표심을 향한 젠걸음은 이어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인 안동을 포함한 대구, 경북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 등을 제시하며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박정희 정권의 호남 소외론 등 논란이 된 발언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머물며 표밭 따지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명절 기간 취약계층을 찾아 봉사하고 설 연휴 직후에는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밥상머리에 오를 얘깃거리도 관심인데 이 후보는 국회 개혁, 윤 후보는 청와대 이전 등 정치 혁신 방안을 앞다투어 제시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하라고 일꾼 뽑아놨더니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있으면 그거 바꿔야 되겠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후보 설 연휴 민심에 호소하는 감성 전략도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필 편지를 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인데 핵심 메시지는 민생입니다.
종이로 된 예비 홍보물 대신 디지털 시대 영상으로 이 후보의 대통령다움을 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호남 지역 200만 가구 전체에 우편으로 손편지를 보내 공약 홍보에 나섰습니다. 설 이후에는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가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 활동과 관련된 심사를 다루는 제1소위원회에는 민주당 한병도,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유상범 의원이 참여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징계안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민주당 최기상,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이만희, 전주혜 의원이 활동합니다. 윤리특위는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 1인당 일주일에 2개씩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달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시중에서 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바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방역 협조로 인한 손실이 개인 책임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 인상률을 100%로 올리고 영업 제한 이후 회복기간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곽상도 전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남구 선거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로 발생한 보궐선거라며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한 서울 서초갑은 범죄 행동과 관련 없는 개인 결단이라고 판단해 후보를 공천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재보선 지역구 5곳 중 4곳에 최근 자당 귀책 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의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은 2곳의 후보를 내게 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조사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부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상승세에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대에서 이제 정체가 되면서 네. 전화 면접 방식을 빼고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네. 오차 범위 내 또는 밖으로 안팎으로 앞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44.7%, 직전 조사보다도 더 올라갔죠. 네. 이재명 후보는 35.6%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내려왔는데 두 자릿수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8%, 네. 1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10급 후에 복귀를 냈는데 0.9%가 올라간 3.9%지만 아직도 5% 미만 지지율에 머무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다른 이슈보다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네. 보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수층이 60대 이상도 있지만 20대 또 서울, 대구, 네.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더 결집하면서 이 보수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을 가져갔던 안철수 후보가 네. 얻어왔던 지지율을 다시 반납하는 네, 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국사회 여론조사 KSOI 살펴볼까요? 네,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조사된 결과인데요. 네, 날짜가 앞서 보셨던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더 이전의 조사 결과고 네. 조사 방식은 같은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대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가
43.8% 추세로 보면 이게 여론조사는 대선 조사는 특히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네. 붉은색 그래프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1월 초와 비교하면 뭐 거의 7, 8%포인트 가량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1월 초 윤석열 후보보다 오차범위 앞섰던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네. 지지율에서 33.8%로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조사에서는 올라갔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이 KSY 지금 보시는 조사보다는 더 뒤에 실시된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국사회 여론조사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시점에 이제 조사된 거였죠. 이번엔 그 한국지표조사 NBS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이 조사는 이제 면접원 조사입니다. 네, 조사 기간이 24, 5, 6, 3일 동안 실시됐네요.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실시되고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발표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자동답 조사와는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그냥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네. 35%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면접원 조사든 자동답 조사든 35% 내외의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면접원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1%포인트 낮은 오차범위 내 낮은 지지율인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 면접원 조사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약 10%포인트가량 더 높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오르락 내리락 높은 지지율, 낮은 지지율 영향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오늘 나온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또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네. 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같은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지지율 추세가 조사의 방법, 또 유선 전화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면 휴대폰 전화로만 된 것이냐, 집 전화도 포함이 됐느냐, 네. 또는 이게 가상 번호를 그러니까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이 통신사의 가상 번호가 아닌 안심 번호가 아닌 그냥 무선 전화 RDD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네. 표집에 따라서 표본에 따라서 조금씩 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추세를 보면 네. 윤석열 후보는 반등 회복 상승세, 네. 또 이재명 후보는 횡보 박스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 나타난 추세는 둔화, 또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치크 이후에 네. 지지율 반전을 노렸는데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지지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조사 결과가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윤 후보의 부인 그 김건희 씨 녹취록보다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이 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재명 녹취 파일이라는 것은 바로 형수 욕설 논란이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네. 부정적 영향이 50.3%니까 약 절반입니다. 네. 긍정적 영향은 6.9%. 그러니까 절반이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욕설 파일도 형수 관련 파일도 상당히 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잘 기억을 해주실 부분이 긍정적 영향이 6.9%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이 파일 네. 논란, 이른바 지금 이 통화 녹취 대전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이 내용을 보면 긍정이 19%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재명 후보의 파일의 긍정보다도 긍정이 더 높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6.9였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은 44.5%로 네. 이재명 후보 파일의 이 부정적 영향 약 절반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 파일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네. 아킬레스 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수평적인 비교를 해보면 이 양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녹취 파일도 그와 비슷하게 김건희 씨 통화 파일과 비슷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이제 그 쇄신 행보를 거듭하고 있고 또 수도권 호남 민심 잡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후보의 행보가 여론 흐름을 제대로 좀 읽고 잘 하고 있는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행보 박스권 지지율을 얘기할 때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꽉 차 있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 꽉 차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정권 유지의 여론까지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럼 네.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간 지대에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들을 참 끌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과나 또는 눈물 그리고 쇄신을 통해서 바닥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전과는 달라서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따른 유권자의 반응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기득권을 또 내려놓는 또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냐 또 그 상응하는 조치들, 정책들, 공약들이 또 세대별로 지역별로 나왔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TV 토론이 대선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는데 우리 그 소장님 출연하시기 직전까지 뉴스를 다 업데이트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때까지는 TV 양자 토론, 뭐 사자 토론 다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난 게 없는 상황이죠. 예. 실제 TV 토론 결과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조사된 그 결과 내용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지 후보가 결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 전체 1000명 조사 중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응답자, 유권자 178명, 약 한 20%가 되거든요. 자, 이들에게는 결정할 것이다. 토론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로 보면 10% 이상이나 된다. 지금 박빙, 초접전, 대혼전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최소 10% 이상이 토론을 보고 마음을 결정하겠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네. 아직까지도 이념보다는 이익, 정치적 효능감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MZ세대 중도층라기보다는 여성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이들은 토론을 보고서 의혹이 더 해소되는 후보에게 그리고 더 믿음이 가고 소확행을 떠나서 더 손에 잡히는 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설득 있게 내미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비중은 작지만 네. 이들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성분은 달라지거든요. 네.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TV 토론에 대한 유의미한 반응, 아주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는 TV 토론 후에 마음을 결정하겠다, 후보를 결정하겠다가 이제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설 민심도 대선 결과에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상의 변곡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여 년 전, 15년 전과 다르게 다들 뭐 친척들이 많이 모일 수도 없고 또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고 모이더라도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정작 뭐 직업을 또 세대를 지역을 이념을 초월해서 민심의 용광로나 장터 효과가 발휘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에 임박돼 있기 때문에 한 30여일 이제 설 명절을 관통하고 나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 명절 민심의 상징성, 절박하다. 명절이 지나면 적어도 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시기상의 변곡점에 상징적인 큰 의미를 생각한다면 설명절 민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자연인과의 만남입니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선대위를 떠난 김종인 전 위원장.
최근까지도 자연인이 된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정치권과의 끈까지 완전히 끄는 건 아닌 듯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를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밝힌 김 전 위원장은 캠프에 참여하거나 직접 돕진 못하겠지만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상식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민주당도 오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회동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가 나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리고 뭐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 원로이시고 어른이시라서 존중하는 마음, 또 그전에도 후보가 연락 주고 받던 관계라서 여러 가지가 맞으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주신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김 전 위원장과 이 후보가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고 서로 연락하던 관계라며 사회 원로이자 어른으로서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만나봤자 좋은 얘기 못 들을 거라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독대하면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뭐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자연인이 됐다는데도 이래저래 정치권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김 전 위원장. 과연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하필 이런 말실수입니다. 이번 설 연휴 민심을 좌우할 최대 변수 바로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이죠. 양자 토론이다, 다자 토론이다. 그야말로 이 토론이 핫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어젯밤 한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찔한 말실수로 진땀을 흘린 정치인이 있어서 누리꾼들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평소 누구보다 많은 인터뷰를 소화하고 아주 날카로운 토론 패널로 활동하면서 달변가로도 알려진 김 최고위원이 과연 어떤 말실수를 했던 걸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홍준표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미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윤석열이요? 윤석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맨날 윤석열 후보 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결론입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네,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로 바꿔서 잘못 언급했던 겁니다. 하마터면 경쟁 상대의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자당 후보에게 비수를 꽂을 뻔했지만 맨날 윤 후보를 칭찬하다 보니까 윤 후보가 입에 붙어서 그렇다면서 순발력 있는 대처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중요한 결심을 알렸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출마를 고려 중이던 김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돌아오라는 당의 명령이라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제 오롯이 혼자 힘으로 뛰어야 하는 만큼 작은 말실수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김재섭 위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TV 토론 자체가 후보자
토론 자체가 지금 열리느냐, 뭐 합의가 됐다, 아니다, 확정됐다, 아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이 31일 국민의힘과의 그 양자 토론을 이제 수용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을 뺀 3당이 다음 달 3일, 2월 3일에 4자 토론을 합의한 걸로 알려졌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또 오후 늦게 국민의힘도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합의가 이게 또 아니다. 오후 늦게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자 토론보다 양자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강한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게 뭐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안철수 대표가 기본적으로 토론에 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7년에 대선 때도 보면 알다시피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앞섰던 때가 있었거든요.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한 방으로 사실 지지율이 거의 뭐 밑바닥을 칠 정도로 쭉쭉쭉 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고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요새 뭐 방송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얼만큼 더 나아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라든지 말솜씨로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뭐 훌륭한 분이 분명히 많지만은 그래서 뭐 저희가 토론 때문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양자 토론을 고집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양자 토론의 목적은 그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약속 같은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그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제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매몰차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가 토론한다고 하면 양자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의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다 보면은 대개는 이제 그 다자 토론이라고 하면 후보자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마타도 형식의 그런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양자 토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털고 나가면 법정 선거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런 네거티브 공격보다는 정책 경쟁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럼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양자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토론 동안은 각 후보에게 향해 있는 네거티브를 좀 털어내는 일들을 하고 다자 토론에서 각 후보들이 정책 경쟁들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그 국민들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좀 털어내고 후보들의 생각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같이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양자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거티브를 털어내고 정책 대결로 가기 위한 걸음으로 양자 토론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자 토론에서 계속 대장동 의혹만 알겠습니다. 꺼낼 게 거의 뭐 분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용훈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양자건 다자건 토론에서 오히려 불리한 게 이재명 후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토론 기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잘해도 본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후보 발목을 오히려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어떤 것을 보면은 33%의 국민들께서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토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양자든 사자든 뭐 저희가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를 굳이 배제할 이유도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배제하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토론을 잘하냐 이걸 봤을 때 뭐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그 집중이 될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야권 후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국민의힘이 대장동 한정으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도 굉장히 어설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대장동 토론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토론 내용을 한정합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토론 주제도 만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법정 토론이 3회밖에 안 되는데 2012년에는 15번이었죠.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2017년은 17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어떤 형식이든 또 어떤 형태든 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좀 더 듣고 또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 형식 그리고 횟수를 바라보는 청년들 시각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네. 네. 질문 혹시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네. 대선 주자들의 토론의 형식 그리고 횟수를 바라보는 이 청년들 시각 어떤 게 앞으로 또 바람직할지 청년들은 들어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후보의 능력 그리고 얼마나 이 후보가 준비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은 오히려 대선 후보 토론회가 많을수록 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계속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토론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또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결국에는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양자 토론이 확정이 됐지만은 또 그것 가지고 공개니 비공개니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쨌거나 후보가 당당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본인의 모습을 보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선 토론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토론을 두고 공개, 비공개로 또 의견이 갈리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비공개로 하자? 네네, 비공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왜냐하면 네네. 법원에서 이걸 방송사를 끼고 하는 게 가처분 결과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TV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기자들 대동해서라도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글쎄요, 저는 그 비공개가 될 수가 그 비공개면 그게 토론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공개로 당연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청년의 시각을 여쭈시니까 뭐 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토론이 어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사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도 사실 국민들께서 다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횟수가 너무 많아져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민주당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본 사람들이 거의 뭐 몇백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오히려 사실 그거보다는 또 다른 또 선거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토론회 이외에도 국민들께 정책을 알려드릴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59초 쇼츠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토론만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 그거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고 국민의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정 토론이 지금 3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3번보다는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에 시동을 이제 걸고 있는데요. 그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재보선 3곳 무공천 결정, 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뭐 이런 이제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박영훈 위원장님도 586 선배들이 이제 화답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다선 의원들이 지역구를 계속 이제 꿰차고 있으면 뚫기가 이제 어려운 게 현실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쇄신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께서 용단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본인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총선 불출마와 더불어서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죠. 혁신위원회에서 3선 제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우리 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당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요, 그 당이 망해야 됩니다.
선거가 참패할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중진 의원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가보면요. 그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의 유권자가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는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라는 판단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면은 그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3선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오래 하면은 그 정치,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를 조금 여유 있게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좀 느껴졌을 텐데,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뒤처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감동은 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차라리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가만히 계시다가 이게 지지율이 도무지 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너무 좀 급박하게 한 감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 불출마 말고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소위 말하는 586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뭐 우상호 의원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이미 서울시장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하시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고, 너무 이제 다선 의원들이고 586의 어떤 상징 같은 분들인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공허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걸 586들이 좀 화답을 하고 뭐 어떤 민주당 당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됐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어떤 이후에 후속 액션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공천 준비나 아니면은 대선 준비에 그냥 열심히 저희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질문은 이제 좀 짧게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젊은 국민 내각을 만들겠다, 또 3040 세대 장관을 기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30 장관, 40대까지 장관을 기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장관에 기용될 만큼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먼저 하고 싶어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장관이라는 것은 60대 국회의원을 했거나 행정고시 출신의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것,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는 정치 교체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뜻은 좋은데요. 계속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속 젊은 세대 지지율이 안 나온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 청년 비서관에 그 저희 최고위원이었던 박성민 최고위원이 뭐 발탁이 되고 거기 굉장히 비판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청와대 내에서도 뭐 청년 무슨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레드팀 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몇 명 30대, 40대 장관을 기용한다고 해서 어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구애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기존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도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윤 후보는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경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그 원유령 본부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실제로는 그 경호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래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호 문제라든지 이것이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에 크게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전직 어떤 경호팀장이라든지 실제로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약들을 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재인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일이 안 되고 광화문에 있으면 소통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나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광화문으로 그런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호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러나 안보 측면에서 그렇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내빈이라고 해요. 국빈이 방문하면은 그분을 어디다 모실 건가요? 이게 저는 뭐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터가 안 좋다. 이것과 연관돼 있을 거라는 농담까지 들리는 걸 보면은 이게 정책이 공약이 좀 너무 그리고 산발적이고 휘발적인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을 네. 좀 드리면요. 애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이 돼서 좀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청와대 굉장히 고립적입니다. 8시 이후에 불이 다 꺼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청와대가 고립된 그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비서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사들이 다 광화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다 우리 장관이라든지 행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들어가면 10몇 분, 20몇 분씩 걸려서 보고를 해야 되는 까닭에 광화문 청사 좀 나오게 되면 훨씬 보고 체계도 빠르고 대면 보고를 할 때도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제 계속하는 상황에서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또 전역을 막 했던 2030 남성들의 경우는 대선 후보들의 안보 관련 발언 또 공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대북 선제 타격론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선제 타격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방금 청와대를 광화문에 옮기겠다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30의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 열정이나 혈기를 이용해서 마치 표를 소구하는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주가가 며칠째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게 불안한 안보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주가를 이렇게 올리겠다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곳에서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흔드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2013년에 국방백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선제 타격이라는 그 명칭이 좀 순화돼서 있었을 뿐이지 그 동일한 내용이 사실 우리 국방백서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즉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안보 기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북한이 위협적이다 해서 저희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미군과 그 우리 한국군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그래서 실제로 실증적 위험이 있을 때, 확증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무조건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라는 확증이 있었을 때만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오히려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굴종적인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 북한한테 굴종적인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미사일 발사되는 거 보면 그리고 핵 개발되는 거 보면 하나도 뒤로 물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북한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줬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좀 떳떳하게 우리 어떤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는 형태의 외교 안보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인데요. 과거에는 2030 세대가 집안 기성세대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맞는 이번 설 연휴 2030 세대 민심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저희 후보를 포함해서 계속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대선의 어떤 캠페인들이 전부 네거티브나 아니면 개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들춰내는 방식으로 좀 됐는데 이번 설에는 좀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공약들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족끼리 나눠보고 어떤 후보가 좋을지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토론이 진행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후보가 더 낫다, 더 뭐 덜하다라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성세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설 연휴 동안에 아주 긴밀하게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 후보 간 토론 문제, 또 설 민심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좀 더 추워지겠습니다. 연휴 초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귀경객들은 날씨 정보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16,000명을 넘게 기록을 하면서 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더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동을 최소화하고 마음만은 가깝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